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연이은 은행들의 파산, 그래서 금융위기가 다시 촉발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단순하게 파산 여파가 이제 마무리될 것이냐, 아니냐, 리세션이 빨라지냐, 이런 파산 위기설과 금융시장에 이제 빠르게 확산되는 공포가 연연히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도 이제 그렇고요. 특별히 이제 연준의 긴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은행들의 파산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실물 경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은행권들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연준의 지금 스탠스를 확인을 했고요. 이게 지금 단순히 한 개, 두 개 정도의 은행 파산으로 마무리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재확산될 것이냐, 시장에서는 상당히, 팽팽한 지금 맞선 분위기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제 지금 한두 개 파산과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확인되는 가운데 이게 이제 여기서 끝이 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리세션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전 5월, 6월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고 있죠. 매월 95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자산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유동성이 긴급하게 필요한 은행들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다시 약 4천억 달러 정도가 늘긴 했지만 어찌됐든 연준의 지금 공식적인 스탠스는 양적 긴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뜻은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킨다는 뜻이죠. 그 말은 결국에는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지금 현재 최근 대차대조표 기준으로는 3조 3천억, 3조 4천억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지급준비금 감소는 연준의 자산 축소로 이어지는 그런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더불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영래포의 증가라는 것도 말씀을 했죠. 이 말은 MMF 자금이 지금 단기 채권이 아니고 연준의 영래포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연준의 이제 부채 항목입니다. 자산만 줄일 수가 없죠. 연준은 양적 긴축으로 자산을 줄이고 싶은데 이 자산을 줄인다는 것은 부채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영래포는 늘고 있죠. 그래서 어디서 줄 수밖에 없냐? 결국에는 이 지급준비금에서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지급준비금의 이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가장 많았을 때가 지금 4조 3천억, 2천억 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양적 긴축을 하면서 쭉 감소를 해오다가 앞자리 2자를 찍었죠. 2조 8천억을 기록을 했고 이후에 지금 은행 파산 등 리스크 위협이 나타나면서 다시 어느 정도 유동성이 공급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3조 4천억 달러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준이 목표로 했던 2조 달러, 2조 5천억 달러에 근접하지 못하고 이 지금 찍었던 2조 8천억이 최저점이 아닌가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 은행들까지 확산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연준이 생각했던 은행들의 안정 마지노선이 이제 2조 달러 또는 2조 5천억 달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친 지금 2조 8천억 달러에서 위협 리스크 요인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연준은 궁극적으로 항상 지금 연준의 안정선,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에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안정선을 항상 염두하면서 긴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정선 이하로 지급준비금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대표적으로는 중소형 은행, 특수은행이긴 하지만 2조 8천억대에서 지금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후 화들짝 놀라서 다시 지급준비금이 늘게 됐죠. 이 이하로는 글쎄 지금 대형은행은 몰라도 중소형 은행들은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테스트한 그런 지급준비금 수준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양적 긴축을 진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는 연준이라고 해서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통제하고 예측할 수는 없어요. 물론 지금 연준과 재무부가
은행 파산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많은 대응법과 이제 관련된 스터디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시기적절하고 속도가 빠르게 모든 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금융 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엿보게 됩니다. 뭐 그럼에도 연준은 항상 QT를 진행하면서 염두해야 되는 부분이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시장이 지킬 수 있는,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연준의 지급준비금의 안정선, 이게 어디냐를 항상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양적 긴축을 해야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과정 가운데 은행들이 지급준비금 수준이 금융 시스템이 기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최저 안전 수준, 필요한 최저 안전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SBB 파산이라든지 은행 파산이 나타나기 전에는 연준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미국 GDP 대비 약 8에서 10% 수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조 달러라든지 좀 넉넉한 의원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 달러 수준을 언급하는 의원들이 많았죠. 이 마지노선을 2조 5천억 달러로 본 것이고, 그래서 최종 양적 긴축의 목표를 2조 5천억 달러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2조 8천억 달러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한번 걸린 겁니다. 최근에 그 양적 긴축을 하다가 실패를 했던 적이 있죠. 코로나 직전입니다. 2017부터 2019년도까지도 양적 긴축, QT를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상 08년도 위기 이후에 첫 번째 양적 긴축이고 실패를 했고, 지금이 두 번째 양적 긴축이라고 엄밀하게 말할 수가 있고요. 08년 이후, 위기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 17, 19년 당시에 QT를 진행하면서 지금 연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정선을 늘 테스트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은행들에게 지급준비금의 최소 수준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했었죠. 이 시기가 되겠죠. 코로나 이전입니다. 이 시기입니다. 당시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뭐 많았을 때가 2조 달러를 조금 넘었을 수준이니까요. 이때 당시에 이제 연준이 모니터링한 최소 기반의 지급준비금 수준은 1조 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6천억 달러, 7천억 달러 수준이었으니까 한참 더 뭐 지금 QT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됐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사실상 목표로 했던 이때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수준은 1조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7천억, 6천억 달러였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적었었죠. 이 말은 아주 지속적으로 양적 긴축을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넉넉할 것만 같았던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일하게 양적 긴축을 계속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이게 그 유명한 2019년 9월 레포 금리의 발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발작, 레포 시장, 단기 금융 시장의 붕괴로 인해서 연준은 사실 되게 당황했고 놀랐고 이후로 양적 긴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 9월 달에 있는 레포 시장의 발작입니다. 지금 이 레포 시장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튀어오른 것을 보고 여러 이제 전문가들은 은행 시스템의 지급준비금 수준이 지금 연준의 모니터링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도달한 측면이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결국에는 지급준비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한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런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즉시 레포 시장에 개입을 해서 대출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하고 비슷하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것은 연준의 대차 대표 자산 항목이고 이 레포의 증가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 기관 내 레포 거래가 아니고 뭐 해외 뭐 지금은 불명확하지만 어쨌든 피마 레포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 내 금융 리스크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궁극적인 스트레스의 한도는 뭐 동일하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발작으로 인해서 연준은 그래서 레포 시장에 개입을 하고 대출을 늘리면서 사실상 양적 완화를 재개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레포 시장은 빠르게 안정이 되었죠. 자, 그래서 다시 지금 지급준비금 얘기로 돌아와서 보면 당시 그런 레포의 그런 단기 금융 시장의 붕괴가 지급준비금 잔액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인지 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아직도 분명한 결과나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레포의 이런 급등으로 인해서 연준의 양적 긴축 QT는 사실상 실패로 귀결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첫 번째 양적 긴축은 끝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의 비율만 놓고 평안하게 생각했던 지금 연준이 이 레포 시장에서의 이렇게 급작스러운 발작으로 결국에는 QT를 내려놓아야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 뭐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 뭐 현재 QT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자산이 조금 늘었죠. 좀 상당히 언밸런스한 상황이긴 합니다. 뭐 이런 다양한 재할인 창구라든지 뭐 BTFP 지원 프로그램, 뭐 예금보험공사를 지원해주면서 나타나는 그리고 이제 레포까지 확대가 됐죠. 이러면서 이게 지금 양적 긴축을 하는 건지 뭐 많은 건지 상당히 지금 되게 혼용돼서 혼잡한 상황의 대차 대조표고요. 그럼에도 연준의 스탠스는 계속해서 자산을 줄이겠다, QT를 이어가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말은 자산만 줄일 수가 없습니다. 부채를 줄여야 됩니다. 뭐 자산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면 결국 이 자산 항목에서 이렇게 변화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시중 MMF의 자금은 영래포로 다 쏠렸죠. 당연히 이 MMF는 단기 채권 아니면 레포 거래 아니면 영래포 이 세 개 중에서만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높은 영래포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단기 국채, 단기채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이 많이 없죠. 또 하나 지금 미 재무부가 예상하고 있는 지금 자금 조달의 채권의 비중이 단기채를 한 10에서 20% 수준으로 조정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갈 곳이 없는 자금이 결국에는 이 영래포로 쏠렸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자산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영래포가 증가하게 되면 지급준비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연한 더하기 빼기입니다. 자산이 이제 동일하다고 놓고 봤을 때 영래포가 늘면 지급준비금은 줄여야 되는 것이죠. 이 지급준비금이 준다는 것은 은행들의 유동성이 부족해진다라는 뜻이고 아까 제가 영상 앞부분에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건데요. 지금 요게 늘고 이게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계속 영래포는 한도치까지 차기 때문에 계속 늘었다라고 보는 게 좋죠. 물론 이 영래포도 지금 이게 영래포거든요. 계절 효과라는 게 좀 있습니다. 369, 12에 맞춰서 영래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 대부분 MMF 자금이 쏠렸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과거로 가게 되면 반짝반짝 튀어오르는 게 369, 10이다. 이게 계절 효과다. 뭐 이유는 깊게 들어가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유럽은행들은 분기 말 기점으로 회계상 재무제표의 이제 비율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영래포 거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한도치까지 다 찼기 때문에 그런 계절 효과가 이제 뭐 이렇게 의미가 없고요. 뭐 그 와중에서도 사실은 그 369, 12가 그렇게 거래가 가장 늘긴 합니다만 뭐 중요한 것은 큰 비중이라고 보긴 뭐가는 일단은 영래포는 항상 한도치로 찼다라고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하나 남았죠. 이 TGA 계좌가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늘면 이게 감소한다 그랬는데 여기의 조건에서는 이 TGA 재무부 계좌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깔린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금 한도치까지 늘어나서 있고 TGA 계좌까지 늘어난다면 지급준비금은 급격하게 감소가 되겠죠? 이건 더하기 빼기니까 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TGA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세금입니다.
지금 보통 미국의 세금 신고가 4월 달이니까 4월, 5월 무렵, 5월이죠. 4월, 5월까지는 가장 이렇게 많은 지급준비금이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후로 이렇게 조금 뭐 자금을 쓰고, 물론 그전에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TGA 계좌에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TGA 계좌가 늘어나게 되죠. 이 말은 지급준비금이 급격하게 감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늘어날 경우 TGA 계좌가 한 2천억 달러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뭐 그런 상황과 지금 6월 달에 영래포 상황이 조금 더 거래가 일시적으로 튀는 상황, 뭐 이런 게 맞물리고 계속해서 양적 긴축을 강행하는 연준의 그런 스탠스가 교묘하게 겹치게 된다면 급격한 지급준비금 감소가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 말은 가장 최근에 스트레스 저점을 확인했던 테스트했던 2조 8천억 달러를 다시 하회하게 될 경우가 나타난다면 다른 유동성 문제, 뭐 금융 위협이라든지 리스크 요인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연준이 이제 뭐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사실 요 그래프거든요. 연준이 보게 되면 과거에 이 영래포가 갑자기 늘어나는 걸 봤더니 이게 시기성 계절성 효과가 있다. 이유는 유럽은행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거래가 이제 늘면서 이런 식으로 영래포가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빠르게 감소하게 되고 영래포의 자금이 계속 쏠리게 되는 현상이 유지되면서 연준의 자산 축소, QT를 강행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믹스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시중의 유동성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은행들의 연쇄 파산, 뭐 전에는 뭐 항상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유사성이 높다라고 보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뭐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종합을 해보면 역시나 장기채 투자의 경우에는 뭐랄까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좀 늘 하게 됩니다. 이제는 뭐 예전 같은 수준의 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기에는 상당히 힘들고요. 이제 앞으로는 저는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하향으로 이제 조정이 되면서 궁극적인 상황은 이제 좀 뭐랄까요? 은행 파산이라든지 금융 위기, 리스크 요인이 조금 더 임박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대처를 하면서 또 빠르게 또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또 모색을 해봐야겠죠. 아무튼 오늘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중심으로 영래포에 이제 자금이 쏠리는 부분과 또는 미국의 이제 세금 관련된 지금 TGA 계좌의 증가, 그로 인한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의 감소에 의한 시장 유동성,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 뭐 다가오는 파산의 위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